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 상황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의견 나눠주셔도 좋고요.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남겨주셔도 답변해 주실 거죠? 예, 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 국무부에서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백악관이 중국 전담 부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무부가 나선 겁니다. 일단 이 차이나 하우스가 뭘 하는 데인가요? 일단 중국 관련 업무를 이제 총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서도 이것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아마 꺼낸 것 같고요. 그렇게 되지만 이제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이제 반대를 해서 이게 이제 무산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미국의 행정부 내에서 일부 강경론자분들이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실무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표면적인 내용은 지금 이번에 꾸려진 것은 한 60에서 70명 정도인데 양자 문제, 전략 소통, 그다음에 이제 국제 문제 이런 거라고 하지만 당하는 중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를 위해서 이걸 특별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앞서 2017년에 얘기가 나왔고 작년 9월 달에도 이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한 20-30명 규모로. 근데 지금 60-70명 규모로 확대해서 네.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세 개 팀 앞서 언급던 세 개 팀으로 이제 꾸리게 됐다라는 거죠. 백악관 내에서 중국 담당 부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CIA도 작년에 중국 미션센터 팀을 창설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무역 갈등을 일으키긴 했지만 전략적으로 중국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거를 대응하는 팀을 만들었다라는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원래는 중국 데스크가 국무부 안에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여기다 안보, 경제, 기술, 다자애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만든 게 이 워싱턴에서는 국제 외교 면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라는 위기감이 감지됐다라고 해요. 네. 실제로 보니까 중국의 외교 관련 지출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볼 수 있는 건 돈이잖아요. 네. 돈을 중국이 많이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고 이미 해외 외교 시설 숫자가 미국을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위기감은 뭐냐? 미국의 외교 지출은 사실상 제자리다. 미국의 외교 입지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번에 아예 전략적으로 60-70명 정도 대규모 부서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 표현이 조금 이제 말을 하는데 차이나하우스를 만들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라면서 아예 이 조직을 만든 목적 자체가 중국이 앞으로 우리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여기를 대응해서 충분히 눌러줄 거다라고 아예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선전포고로 했네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뒤에 가서 기회가 되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의 어떤 그 국제 결제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례적으로 지금 백악관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 전에 이미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 쪽은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네. 거의 모든 아프리카를 두세 차례씩 다 방문하셔서 털을 닦아놓은 상태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중국과 미국이 표면적으로 부딪히는 것 외에 글로벌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틱톡을 규제했지만 우회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걸 또 얘기를 했었죠. 영국이 중국산 CCTV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재용 회장님 말씀하실 때 UAE에 화해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미국이 압박을 가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구촌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렇게 미국이 치포로 뭐 반도체 대중 수출 제재를 시작으로 뭐 IRA 법안까지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자체 공급망을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7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거 하겠다는 패키지를 지금 마련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연 되겠느냐라고 불편한 시각도 있고요. 네. 이번에 치포 동맹 가지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그 반도체 관련 기업 100대 기업의 오너들이 자산이 28%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도체 시장이 뭐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어렵죠. 근데 이 뉴스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얼마 전에 이제 네덜란드 노광 장비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결국 네덜란드가 손을 들었죠. 원래는 네덜란드가 노광 장비 중국 주는 걸로 했었어요. 슈퍼을이다 보니까 야 우리가 물건 파는데 니네가 왜 그래? 미국한테 얘기했다가 한 대 두드려 맞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네. 잠재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치포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쪽과 관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준, 우리보다는 좀 덜한다 하더라도 반도체라는 게 앞서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이렇게 커나가기 시작한다라면 잠재적인 우리나라의 압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래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상을 찾기 이전에 반도체 강국은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한 치킨 게임을 통해서 네. 랜드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을 꺾고 삼성전자의 현 위치에 올라온 거거든요. 일본이 다시 일어나서 20년 동안 약 1조 엔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본도 나서고 있어요. 치포 동맹과 별개로. 네. 이렇게 지금 치포 동맹에서 미국이 지금 저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국이 어쨌든 이제 다들 중국을 배제하는 거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일본도 이참에 미국에 기대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옛날에 부흥을 하자. 지금 일본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하나 활력을 찾는다라는 면에서 보면 뭐 중국이 어떻게 일어나냐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강국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네, 미국과 이제 일본이 반도체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저가로 이걸 이제 그 반도체를 공급을 하니까 이 순환그룹의 반도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진도준이 고래 싸움에 새우가 살아남는 건 새우 덩치를 키우는 것밖에 없다라면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합병을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데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별로 돈이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장님이 1조 위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 키우겠다라고 올해 발표한 규모가 1조 위안인데 네. 이미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 하면서 1조 10년간 투자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거기 얹어서 지금 또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중국 제조 2025를 이제 발표하고 나서 나타난 성과가 뭐냐? 화웨이입니다. 5G 통신 장비 시장 세계 1위가 됐잖아요. 화웨이요. 네, 화웨이가. 근데 이렇게 이제 화웨이가 두각을 나타내니까 미국 정부가 경계를 하면서 2019년부터 뭔가 화웨이 때리기에 이제 나섰던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어쨌든 돈을 쏟아붓게 되면 성과가 나올 텐데 그 성과가 나오는 와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는 1등이고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네. 어떻게 하면 커가 날지 지금 일종의 뭔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정말 순환그룹의 우리 진장철 회장처럼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굴기에 사활을 걸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몸집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가 이 중국 말고 미국의 반도체 칩법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서 삼성이 먼저 170억 달러를 얘기를 하니까 TSMC가 바로 치고 나왔죠. 받고 400억 딱 이때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벌써 지금 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측에서는 TSMC가 시장 점유율 50%고 바로 2등인 삼성전자가 17%인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170억, TSMC가 400억이라면 네.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네. 삼성전자의 입지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메모리라는 것들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걸 발판으로 해서 파운드리 쪽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저는 제2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에서는 치킨 게임에 삼성전자가 이겼고 현재 위치까지 왔지만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TSMC,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미국 업체들 이런 쪽에서 서로 간에 사활을 건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인플레 감축법 IRA 법안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 법안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차가 IRA 법안 피해가 크다면 조지아주 공장을 뭐 투자를 줄인다거나 뭐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르고 달래다가 이제 강대강으로 맞서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뭐 으름장을 놨다라고까지는 조금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요. 이 얘기가 나온 게 로버트 우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이 15일 날 이제 그 웨비나에서 이제 할 얘기인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IRA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거는 우리 회사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경제적 결정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약간 질문에서 유도를 한 네, 감도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으름장 놓은 거야 했더니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나중에 또 이제 해명에 나선 겁니다. 2년 뒤 가동하게 될 조지아주 공장이 정상 운영되려면 판매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판매량이 줄어들면 공장 정상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오늘 후드 부사장의 발언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또 급하게 또 해명에 나섰어요. 그렇네요. 저는 좀 나름대로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담당 부사장이 얘기를 했고 네. 얘기하면서 멕시코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냥 보통 애들로서 얘기했으면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안 도와주면 멕시코도 그러니까 멕시코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임금 국가인 멕시코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된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요지는 그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이달 말 그 다음 달 초에 IRA 법이 세부 사항이 나오니까 세부 사항에 좀 넣어달라. 우리가 이제 조지아주 공장 짓고 있지 않느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협정을 맺었다. 일정 부분 고용하고 일정 부분 생산하겠다라는 거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현대차를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이 다 지어질 때까지 법안을 좀 유예해달라. 그러니까 일부 조금 보조금이라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언급했다라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IRA법을 가장 이제 현대차를 도와주지 않자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그분 주에 혼다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혼다를 챙길까요? 현대차를 챙길까요? 혼다를 챙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치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일단 우리도 나름대로 미국에서 고용하고 있으니 가겠다라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대로 축소하겠다라는 거 아니고 그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현대차가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하다 안 되면 읍소 전략이라도 하고 읍소 전략이 안 되면 띵깡이라도 한번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IRA 법안을 둘러싸고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으름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하소연이나 그렇죠. 읍소가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네. 이번에는 미국이 그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때도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틱톡 이제 구체적인 지금 법안 같은 경우는 이게 틱톡을 써라 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정부 내에 있는 기기를 가지고 틱톡을 쓰는 것은 이제 맞겠다. 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틱톡 쓰시나요? 저는 받아서 좀 보다가 바로 삭제했어요. 이게 한 15초에서 1분 정도 아주 짧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정말 짧고 강렬한데 중독성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계속 보면 안 근데 되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험해요. 틱톡의 트렌드를 읽어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란 기자님 혹시 인스타 쓰세요? 페이스북 쓰세요? 저 옛날 왜요? 사람이라 페이스북 써요.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플랫폼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 저도 페이스북 씁니다. 저도 페이스북 쓰는데 다행이다. 저는 안 좀 쓰는데. 인스타 쓰시잖아요. 그럼요. 벌써 한 세대 내려가면 인스타 쓰고요. 네. 그거보다 한 세대 더 내려가면 틱톡 써요. 요즘 미국에서 그 MZ 세대가 그렇게 틱톡이 인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변하는 거예요. 왜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겠습니까?
이제 탈바꿈하고 싶은 그런 거 이미지.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거죠. 벌써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 영원할 걸로 봤는데 벌써 페이스북 쓰면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 이게 농담으로 페이스북을 그 온라인 탑골공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인스타, 틱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 젊은 세대들이 틱톡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생태계에 들어가면 미국은 그것까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옛날에 그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썼다라면 네. 지금은 아이폰을 안 사주면 애들이 울면서 학교를 안 가는 형국이에요. 이게 결국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나게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이 쓰기 시작하는 게 가장 무섭잖아요. 미국은 이것도 경계하는 겁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틱톡 세계에 빠지면 이건 결국 중국 생태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네. 여기 또 한 가지가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하원이 이제 하원이 총대를 매서 바이든 행정부한테 이제 조사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미국의 외국투자위원회에서 틱톡과 1년 단위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 하원에 보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일단 기기에서 쓰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중국 플랫폼이니까 못 쓰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하원이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지금 이제 미국은 거의 중국이 주도하는 것들, 화해 통신 장비라든지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중하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이거 안 쓰면 단가를 못 맞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압박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대중 제재, 견제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뭐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나름의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근데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아니 근데 정부가 그냥 개인이 무슨 플랫폼을 쓰네 마네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 라고 보면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무슨 해봤는데. 자유민주 국가에서 남의 플랫폼을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정보가 빠져나간다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밖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하느냐, 중국 기업 뭐를 금지하느냐, 이게 다 국방수권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 국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뭐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화웨이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틱톡까지 여기다 이제 연결시켜서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사용을 이제 금지하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벽을 쌓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라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블록화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패권 중에 하나는 달러 패권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허물어뜨리기 위한 첫 번째 이제 이 약한 고리로 사우디를 공략하고 나선 거죠.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또 방문한 시진핑이 일종의 사우디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은 것 중 하나가 네. 그 미국이 강화하려고 했는 과거의 패권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균열이 생겼다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미국인들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가서 국가 안보에 결국 우려가 된다 해서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그 이제 이 근거가 부분은 궁금하더라고요. 강조할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고란 기자님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다른 채널에서 어떤 뭐 쇼핑을 한번 하셨다라고 합시다. 항상 의심스러워요. 근데 다른 채널 가도 내가 조금 전에 봤던 카테고리가 그대로 연결이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무섭죠. 더 놀라운 거는 그냥 이건 항상 저도 약간 의문이고 물어보면 전문가들 아니라고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말한 게 가끔 여기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무슨 감정을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쿠팡에서 뭐 먹는 거를 샀는데 바로 그다음에 페이스북 들어가서 보면 쿠팡 광고에 제가 먹는 거와 관련된 것들이 쫙 떠요. 맞아요. 그러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발을 좀 사면서 쿠팡에서 신발을 샀더니 그 다음부터는 신발만 나와요. 그거 한 번이라도 검색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네. 계속 그게 그거만 떠요. 그런 연결고리가 네. 페이스북과 있으니까. 쿠팡과의 어떤 관계가 이게 우리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죠. 근데 틱톡이 원한다라면 우리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문 열어주는 그거를 해킹해가지고 집안 400채 있는 집안 내부를 촬영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하게 네.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원한다라면 아니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관심 있는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다라면 이것도 충분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거 연관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또 뭐 틱톡 입장에서는 어쨌든 클라우드도 중국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문제를 삼으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 틱톡을 둘러싼 안보 우려가 또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틱톡이 지금 중국 베이징 본사에 있는 거죠? 아니 본사도 지금 옮기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미국이 자꾸 이렇게 뭘 못하게 하니까 네. 나름대로 틱톡 나름대로는 바이트댄스죠. 뭔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내놔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눈에 가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죠.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전쟁,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일부에서 나눠봤는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견제도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양쯔 메모리를 수출 통제기업 명단에 추가를 했고요. 또 대만의 폭스콘도 미국, 중국 사이에 껴서 표정 관리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국 반도체 대기업 칭화윤리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양쯔 같은 경우는 미국 상무부가 이제 수출 통제 이제 수출을 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출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출을 하려면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는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폭스콘 문제는 폭스콘이 칭화윤리에 이제 약 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대만 정부가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폭스콘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만 정부가 약 10억 정도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폭스콘이 결국 손을 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투자를 철회한 투자를 거죠. 철회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일본과 네덜란드, 일본은 이미 치포 동맹에 들어갔고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노광점이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의 대표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분들한테도 그래서 11월 초인데 제 기억할 때는 아니 내가 물건 파는데 왜 미국이 간섭하느냐라고 그랬고 그분이 네덜란드 돌아가신 다음에 중국에 가는 거 수출을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딱 선이 거진 것 같습니다. 중국 대 서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서방이라는 것은 꼭 대만인 서방이냐가 아니라 네. 중국과 중국 아닌 나라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로 그렇죠.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치포 동맹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해 왔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 왔죠. 근데 네.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치포 동맹에 참여하려고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장관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컨퍼런스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책 당국자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 치포 동맹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이 관련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그동안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태껏 별로 특별하게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국과 중국의 틱톡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투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치포 동맹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올 가을쯤에 중국이 지켜보고 있다 정도의 얘기만 나왔지. 그리고 이제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이제 반응이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급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근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출범 전부터 선거 이후부터 얘기를 했고 공교롭게도 딱 그달 5월부터 중국 그 수출 데이터 꺾였고 제가 꺾였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게 선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네.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한미일, 대만 이렇게 4개국이 참여하는 치포 동맹에 참여를 한다고 밝혔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뭐 이렇게 4개국 당사국들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다는 이야기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원유 결제에서 달러 하지 말자, 위안화 결제로 하자, 뭐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하죠. 이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위안화 패권을 좀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십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달러 패권 같은 문제는 미국이 다른 거는 내줘도 달러 패권만큼은 지켜낸 나라고요. 미국의 약간 일종의 뭐 생명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악의 축으로 지목됐던 나라들, 뭐 리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를 보면 페트로달러 도전했다가 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 역시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까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표현을 제가 봤어요. 이 사우디와 중국 관계의 핵심은 산업 현대화 국방이다. 사우디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국방을 얻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가 뭐 진짜 돈 쓸 나라는 사우디밖에 없잖아요. 뭐 네옴시티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번에 네. 시진핑이 가서도 많은 이제 이른바 딜을 따냈던 거고요. 그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네. 카톨릭 결혼이 아니라 4명의 아내가 허용되는 무슬림 결혼이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나 이혼해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네. 미국한테 나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도 살고 싶어. 아, 양다리를 좀 걸치겠다. 네, 다른 나라와 그런가요? 결혼을 추구하는 거고 이제 그게 현실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벌써 고란 기자님은 일부 다처제를 얘기하는데 앞서가신 지금 이제 분이에요. 앵커님께서는 그 말을 앞서가십니다. 단어를 이해 못하시고 양다리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 보면 세대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걸 보면 지금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우디가 이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 원유 결제가 전체 무역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작고 네. 이게 다 지금 위안화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진 않아요. 심지어 제가 이런 거죠. 뭐 이베이에서 얼마 전에 물건을 하나 샀는데 중국에서 해외 배송이 됐어요. 달러 결제했어요. 이런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네. 원래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던 키신저 장관의 회담 이후에 사우디가 그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위안화로 이걸 결제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중국은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하고 있죠. 그러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벌써 넘은 얘기예요. 미래를 보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 석유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장 이것만이라도 하자. 우리 다는 말고 중국과 우리끼리만 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우디가 중국에 석유를 보내고 위안화로 받아요. 그럼 그 위안화를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전 무서운 게 네옴시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네옴시티의 발주량을 보면 50%를 사우디 업체가 가져갔고 네. 중국과 한국이 각각 17%씩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현대건설에 일을 시켜서 달러로 주는 것보다 중국의 땡땡 기업에 일을 시키고 위안화로 준다라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후자가 좋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먼 발치에서 야 니네들 싸워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행이 된다라면 지금 원래 중국이 막대한 양의 그 소모품을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달러를 받아온 걸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 갖고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약한 고리인 사우디로 중국이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정말 대로를 연다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가 계속 이렇게 중국이 달러 패권의 도전을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당장의 일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봤을 때?
우리 세대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세대에도 없겠죠? 이게 지금 뭐 지금 우리하고 쟤하고 되게 높은 머리. 달러 패권을 깨려고 했던 시도들은 굉장히 있었죠. 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활을 건 문제잖아요. 기축 통화를 갖고 있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네 나라만 나홀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들은 만만치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 기름을 살 때 네. 위안화로 결제를 시도하는 게 뭐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의미를 하면 사실 이해를 하면 그 되겠죠? 달러가 원래는 이른바 이 금에 고정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닉슨 쇼크라고 해가지고 71년에 닉슨이 야,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는 금과 고정 못 시키겠어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달러를 이제 마구마구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달러의 가치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금이 이제 백킹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준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달러라고 하는 종이 지금의 우리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이 신용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21세기 그 산업화 시대에는 석유, 그 원유라고 하는 그거를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달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아까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약간 균열이 오는 건 뭐냐면 그 아까 산업의 뭐랄까 이 그 뭐 혈관 뭐 피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유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자체가 좀 떨어진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면이 없잖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실질적인 그 영향력은 떨어졌다라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상징적인 효과.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위안화도 되네. 그럼 위안화도 이제는 그 위안화의 가치를 뭔가 이 원유가 백킹을 해주는 거네라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쌓을 때 달러뿐만이 아니라 위안화도 굉장히 중요한 통화로 이제 지위가 올라가게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제로 금리를 쭉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금리 인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면 인상한 거지 사실상 인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준금리를 움직인 거는 아닌가 봐요.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포인트 1%입니다. 여전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손 안 댔어요. 기준금리는 손 안 댔지만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0.25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이 위상으로 튀어오르려고 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국채 매입을 통해 가지고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왔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현재 지금 뭐 일본의 그 이제 글로벌 저성장과 물가 안정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가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금리 상단을 0.2에서 0.5로 2배 올렸습니다. 올렸군요. 0.5가 뭐 겨우 뭐 0.5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2배 올렸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네. 당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0.24 정도 0.24, 0.25 계속 상단을 부딪혔던 게 이 발표 이후에 0.46으로 바로 튀어버렸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게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인 거죠. 왜냐하면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일본도 저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탈피해야 되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금 대졸 그 대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 이하예요. 정말 낮군요. 굉장히 낮아요.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일본의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물가가 들썩거리다 보니까 맞아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게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뭔지도 궁금하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사실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하고 이렇게 돈을 푼 건 뭐냐면 야 이게 돈 푸니까 국내 투자 좀 해라고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정작 한 게 뭐냐면 국내 투자 안 하고 해외 자산을 사는데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2021년 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일본의 가계 금융 자산이 2023조예요.
근데 54%가 예금과 현금입니다. 주식 비중은 10%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예금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여기서 대외 투자 자산을 보면 1249조 9천억엔 약 1경 2천조 정도 되거든요. 대외 순자산이 3,900조 정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 31년 연속 세계 최대 수준인데 국내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서 국내에다가 뭔가 자산을 쌓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뭘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해가지고 미국, 일본 내에서 싸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네. 이제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엄청난 게 이게 얼마를 일본이 지금 보유하고 있냐를 보니까 미국의 주식 채권 보유량이 1940조인데 미국 GDP의 7.3%, 네덜란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GDP의 9.5%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GDP의 10% 정도가 일본이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먹을 수 있는 마진 자체가 줄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거 팔고 들어오자라고 할 거잖아요. 파는 순간 자산을 팔게 되니까 자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아, 해외 자산을 청산을 하다 보니까 팔다 보니까 매도에 나서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다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일본이란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특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800조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우리가 네.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때도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자국 기업을 살리려고 했더니 온 세계의 자산 가격을 다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하다 보니까 자산을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건데 네. 이게 지금 뭐 0.25%포인트 올려가지고 이게 돌아오겠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들이 다른 게 그들은 이 정도 수준에도 예금을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하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수익률이 2배가 돼버렸어요. 수익률이 2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산이 되는 부분들 공교롭게도 지금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낮아진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0.5, 중국 같은 경우 4.4, 일본 같은 경우 1.3, 우리나라 같은 1.7이에요. 우리나라도 낮아졌어요.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1%에서 1.7로 가면 상승이지만 올해 2.3을 했거든요. 2.3에서 1.7로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면 그런데 일본 국채를 사놓으면 수익률이 2배야. 그러면 엔캐리 자금들이 급속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지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무브먼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없지만 네. 설마 이게 이루어진다라면 또 한 번 자산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아직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맞아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다뤘을 때 미국 얘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 나머지 한 19%는 중국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자고 있던 일본이 깨어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앞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제로 금리를 포기를 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거야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3월, 4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뭐 하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본은행 총재 임기가 4월까지입니다. 구로다 총재 임기가 끝나죠. 맞습니다. 그 구로다 총재도 일종의 뭐랄까 아베노믹스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물러나고 새로 후임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를 진짜 올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이 아니라 진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거 가지고 움직일 것 같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움직이게 되면 네.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금리 마찬가지죠. 인상을 네.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제 구로다 총재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 고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뭘 결정하고 나가면 후임자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금리를 차라리 임기가 저는 그렇게 봐요. 임기가 좀 더 많이 남았으면 진짜 금리를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가 여기서 결정을 내려놓는다라면 이게 다음 후임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드니까 후임자가 와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걸 후임자한테 넘겨주는 일종의 저는 제스처라고 보고요. 그럼 구로다 총재 임기가 끝나면은 저금리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 지금 뭐 현재 일본 경제를 보죠. 봐가지고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된다면 네. 바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죠. 엔화가 네. 강세로 돌아섰고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지금 원화도 강세로 이제 움직인 거죠. 달러가 이제 강세가 조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1.25%포인트이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걱정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 일본은 0.5와 4%대에서도 견뎌냈는데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라면 네. 오히려 일본 쪽에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호재는 아니다. 이게 꼭 악재냐라고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순식간에 삭제가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